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준비가 미흡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준비하신 것도 대단해요. 수경은 능숙하게 조문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화를 계속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죽었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자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혜자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답답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자니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 같았어요. 흰색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와야 하고요. 간호사는 능숙한 손길로 차트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애자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온 터라 이런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죠. 집에서 간단한 약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늘 농담처럼 말했었죠. 애자야,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다. 세상 사람들을 다 믿고 살면 안 돼.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남편의 말이 가끔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뭔가 어긋날 때면 더욱 그랬어요. 아들 민수가 의사가 되어 자신만의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은 애자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공부하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교사였던 애자는 퇴근 후에도 과외를 뛰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다했어요. 며느리 수경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의 바르고 똑똑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행정팀장으로 일하며 민수를 잘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오고 애자의 안부도 자주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라며 따뜻하게 챙겨주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자주 안부를 묻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해도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요즘 환자가 많아서요라며 미루기만 했죠. 심지어 지난 추석에도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애자는 교직에 있을 때부터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40년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누가 숙제를 안 해왔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고민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말투만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 애자의 눈에 요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가 애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평소 애자와 대화할 때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는데 그날은 뭔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수경도 마찬가지였죠.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애자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계속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병실로 안내받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다른 병실들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다인실이거나 2인실이 대부분인데 애자는 1인실에 배정되었어요. 어머니가 편하시도록 1인실로 준비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 애자는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하며 지내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했지만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용한 곳이 좋을 거예요 라며 1인실을 고집했죠. 병실 문을 바라보며 애자는 또 한 번 의문을 품었어요. 다른 병실들과 달리 자신의 병실만 문이 항상 닫혀 있고 면회객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 기간 중에는 외부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복도를 지나다니는 다른 환자들은 자유롭게 가족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들어오고 그마저도 어머니, 약 드세요, 혈압 재겠습니다 정도의 간단한 업무만 보고 나갔습니다. 정밀 검사라고 하더니 검사다운 검사는 별로 안 하네요. 애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혈액 검사와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심전도 검사 정도였는데 그것도 이번 첫날과 둘째 날에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병실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언제 추가 검사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도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면 알려드릴게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느새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평소 같으면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었고 동네 이웃과 산책도 하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일상적인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어요. 문득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입원할 때 검사 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간호사가 가져갔어요. 평생 남에게 핸드폰을 맡겨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기분이라 답답했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뉴스도 확인하고 날씨도 보곤 했는데 그런 소소한 일들이 다 차단된 셈이었죠. 뭔가 이상해요. 애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 앞으로 가서 복도를 내다보니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신의 병실 주변만 유독 조용했죠. 심지어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다른 병실은 자주 드나드는데 애자의 병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와서 간단히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보고 싶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고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고장인가 싶어서 간호사를 불렀더니 지금은 검사 시간이라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밥과 미역국,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집에서 해먹던 음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병원 음식이라 간이 좀 싱거워요라고 하니 간호사는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예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작은 일들이라도 할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이라도 읽고 싶어서 간호사에게 부탁했지만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하더니 다음 날에도 잊은 듯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자 애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집에 갈 수 있을까였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계속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애자는 점점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을 때 애자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문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는데 마치 문이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애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애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고리를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고장인가 싶어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평소보다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간호사님, 문이 안 열려요. 아, 지금 특별관리 기간이라서요. 안전을 위해 잠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간호사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특별관리라는 게 무엇인지, 안전을 위해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애자는 더 묻고 싶었지만 간호사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간호사는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정시에 식사를 가져왔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애자는 배가 고파서 호출 버튼을 다시 눌렀지만 이번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바빠서요. 간호사가 뒤늦게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급하게 놓고 가려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맛있게 드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며 잠시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도 없이 바로 나가려 했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애자가 불렀지만 간호사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자는 이제 확신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병실 문이 밖에서 잠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후가 되자 민수와 수경이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둘 다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고 애자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특히 수경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여기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애자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던 민수였는데 이번에는 거리를 두고 서 있었어요. 수경은 아예 창밖만 바라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아, 너는 왜 말이 없니? 애자가 수경에게 말을 걸자 수경은 뒤늦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수경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어머님, 지금은 좀 힘드네요. 수경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애자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무엇이 힘든지, 왜 이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 친구들이 걱정할 텐데. 검사 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당분간은 안 됩니다. 민수의 대답이었지만 애자는 의심스러웠어요. 다른 환자들은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왜 자신만 핸드폰을 쓸 수 없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 쓰고 있던데요. 어머니는 특별한 검사를 받고 계시니까요. 민수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애자는 아들의 어색한 반응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집에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혹시 급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니, 지금은 외부 연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 규정이에요. 수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애자를 귀찮아하는 듯한, 빨리 입을 다물라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애자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고,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민수와 수경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둘러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자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도 간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약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애자는 호출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애자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병원 건물 옆으로 장례식장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인데 오늘은 왠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복도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병실에서 들리던 소리들도 하나둘씩 사라졌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애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자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누군가 자신의 병실 앞에서 멈춰 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르신, 깨어 계세요? 애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누구세요? 전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청소복을 입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애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장례식장에 영정이 걸려 있던데요. 근데 그 사진이. 청소 직원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애자는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의 영정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장례식장에 영정이 걸려 있던데요. 근데 그 사진이. 청소 직원의 말에 애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식장의 영정이라니. 어르신과 너무 닮은 분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청소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자는 문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혹시 다른 분일 수도. 아니에요. 제가 어르신을 몇 번 봤거든요. 분명히 어르신 사진이에요. 젊으셨을 때 사진 같긴 하지만요. 애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장례식장에 자신의 영정이 걸려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은 안 돼요. 누가 볼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청소 직원은 주변을 살피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정말 그곳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어르신,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병실을 나가기도 힘들고 설령 나간다 해도 청소 직원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복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애자는 문에 기대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이상한 점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1인실 배정, 외부와의 연락 차단, 핸드폰 압수, 면회 금지, 문이 잠기는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애자는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청소 직원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장례식장 건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그곳에 자신의 영정이 걸려 있는 걸까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져왔을 때 애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옆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열리고 있나요? 어젯밤에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간호사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병원 일만 하니까요. 하지만 간호사의 반응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청소 직원이 약속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와 문틈으로 속삭였어요. 어르신,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어르신 맞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여기 살아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어르신 사진이 걸려 있고 부의금 받는 곳도 마련되어 있어요. 애자는 현실감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 나가셔야 해요. 직접 확인하시고 이 일이 뭔지 알아내셔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나가죠? 문도 잠겨 있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밤 청소 시간에 오겠어요. 청소 직원은 주변을 살피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애자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정말 나가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하지만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닐까요? 저녁이 되자 애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소 직원이 약속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가봅시다. 청소 직원은 가방에서 평상복을 꺼내 애자에게 건넸습니다. 병원복 입고는 나갈 수 없어요. 이거로 갈아입으세요. 애자는 손을 떨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나가려니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나가죠? 제가 청소 카트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 숨어서 나가시면 돼요. 청소 직원은 복도에서 카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카트였지만 애자가 들어가기에는 비좁았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애자는 카트 안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청소 직원이 수건과 청소 도구들로 애자를 가렸습니다. 이제 나가겠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복도를 지나는 게 느껴졌어요. 중간에 몇 번 멈췄는데 아마 누군가와 마주쳤나 봤습니다. 밤 근무 수고 많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간호사와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자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돼요. 애자는 카트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뒤편이었어요. 바로 앞에 장례식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장례식장이에요. 청소 직원이 가리킨 곳을 보니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정말 가보실 거예요? 네, 확인해 봐야겠어요. 애자는 떨리는 다리로 장례식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 그곳에 자신의 영정이 걸려 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애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말로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영정이었습니다. 애자는 용기를 내어 입구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영정 사진. 그것은 정말로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애자는 문틈으로 보이는 자신의 영정 사진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를 사진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찍힌 것 같은데 언제 누가 몰래 찍은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자신이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자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따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애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장례식장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고 조문객들의 이야기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민수 원장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병원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조문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대부분 민수의 병원 관계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 의료진들, 그리고 병원 행정 직원들로 보였어요. 애자를 직접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애자는 조문객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그냥 조문객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혼자 온 것쯤으로 여기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정 앞에 다가가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의 사진이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고 강혜자 선생님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부의금을 받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진심으로 애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상복을 입은 민수가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치 정말로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 교직 생활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마지막까지 제자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애자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이런 연극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수경도 보였습니다. 역시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민수와 달리 눈물은 흘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조문객들과 대화하며 차분하게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병원 일은 저희가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경은 능숙하게 병원 동료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애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문객 명단을 보니 친척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 연락하던 이웃들이나 교사 시절 동료들의 이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민수의 병원 관계자들과 수경의 직장 동료들 뿐이었어요. 이상하네. 왜 친척들은 안 왔을까? 애자는 의문을 품으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화를 계속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죽었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자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분이 혹시 고인의 친척분인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지? 민수는 애자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여기 있냐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당신들이 나를 죽은 걸로 만들어놨더라고. 애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정말 고인이세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병원 직원들이 당황하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원장의 어머니 장례식에 왔는데 갑자기 본인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수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당황하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내 영정 사진을 걸어놓고 장례식을 하는 게 오해야? 이게 무슨 오해라는 거야? 애자는 수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경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애자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님,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 다 해명해. 왜 내가 죽은 걸로 되어 있는지, 왜 친척들은 한 명도 안 왔는지 다 말해.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야? 사기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 장례식을 하고 있었다고? 부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병원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원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급하게 애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손 치워.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 내 장례식장이잖아. 애자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민수가 비틀거렸고 조문객들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조문 온 게 헛일이었다는 거예요? 병원 직원들이 민수와 수경을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상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었어요. 수경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하고 다시. 착오? 이게 착오야? 사람이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하는 게 착오라고? 애자는 수경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녹화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은 걸로 만들어서 장례식을 하고 있었다고요. 조문객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 왜 친척들은 안 왔지? 뭔가 이상하긴 했어라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고, 일부는 화가 나서 민수와 수경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말이 돼요? 원장님을 믿고 조문 왔는데 이게 뭐예요? 병원 직원들의 항의가 거세졌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원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었어요. 애자는 상황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오해가 아니야. 나를 병원에 가둬놓고 핸드폰도 빼앗고 외부 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장례식을 한 거잖아. 애자의 폭로에 조문객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계획적인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그리고 왜 친척들은 한 명도 안 왔어? 내 형제들, 조카들은 어디 있어? 애자의 질문에 민수와 수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도 그제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어요. 맞아요. 가족 장례식인데 친척분들이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이상하긴 했어요. 원장님 가족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씩 의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애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조용한 곳? 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해? 여기서 다 털어놔. 애자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애자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자 애자는 더욱 저항했어요. 나 안 가. 여기서 다 말할 거야. 어머니, 제발. 민수가 애자를 빈 방으로 끌고 가려 하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억지로 끌고 가려 하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애자를 억지로 끌고 장례식장 옆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경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자 민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오해예요. 정말로. 무슨 오해야? 내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오해라고 해? 애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자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다가가서 보니 재산 이전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애자가 서류를 집어들자 민수와 수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애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과 예금, 그리고 모든 재산이 민수에게 이전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 내가 이런 걸 했어? 어머니,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 모를 상황? 내가 죽을 상황에 대비해서라는 뜻이야? 애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서류도 보였어요. 보험금 청구서였습니다. 보험금 청구서까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죽은 걸로 만들어서 보험금까지 타려고 했구나.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나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뿐이에요. 나중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데 나중이 뭐야? 애자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병원에 가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재산과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애자는 믿지 않았어요. 수경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뭐야? 우연이야? 실수야? 애자는 서류들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수경이 문 앞을 막아서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 지금 조용히 나가시면 다 좋게 해결됩니다. 수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좋게 해결? 뭘 좋게 해결한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조용히 하시고 이 일을 없던 걸로 해주시면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수경의 말에 애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혼자 지내기 힘드시잖아요. 수경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애자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든 거야. 나 혼자 잘 살고 있었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모든 게 진행된 상황이에요. 민수도 수경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애자는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애자는 평생 교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직, 책임,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 학생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들이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럴 거야. 애자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걸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민수와 수경이 당황하며 애자를 막으려 했지만 애자는 이미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요.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지만 애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제 장례식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경찰관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강혜자라고 하는데 지금 제 장례식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살아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애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키운 단호함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시립 장례식장이에요.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은 후 애자는 민수와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내가 왜 이래야 하냐고.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배신했는데. 애자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기록할 거야. 너희들이 한 일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애자는 핸드폰에 녹화된 영상을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교사 시절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에게 말이죠.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야. 너희들 손에 맡기지 않을 거야. 애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야. 너희들 손에 맡기지 않을 거야. 애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애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영상 봤는데. 교사 시절 동료였던 김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바로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애자씨,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저 살아있는데 제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민수와 수경은 애자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며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면 다 망가져요. 뭐가 망가진다는 거야? 이미 너희들이 다 망가뜨렸잖아. 애자는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장례식장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애자씨 어디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영상을 본 지인들이 하나둘씩 장례식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자는 빈 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있어요. 애자가 손을 흔들자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이웃들, 교사 시절 동료들이었어요. 애자씨, 정말 무사하신 거예요? 영상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애자를 둘러싸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애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왜 이런 일을? 김 선생님이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예요. 오해? 애자씨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게 오해예요? 그게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해서. 민수의 말이 설득력이 없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애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은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위독하면 병원에 있어야지 왜 장례식을 해요? 게다가 우리한테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사람들의 추궁에 민수와 수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애자가 나서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게요. 이 사람들이 저를 병원에 가둬놓고 외부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죽은 것처럼 꾸며서 장례식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재산 이전 계약서와 보험금 청구서까지 준비해놨어요. 애자가 서류들을 들어보이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요? 정말 미친 일이네요. 김 선생님이 분노하며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선생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받는 걸. 애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어둔 영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병실에 갇혀 있던 것도, 장례식 하는 것도, 서류들도 다 찍어뒀어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특히 애자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애자 씨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여러 대가 장례식장 앞에 섰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세요? 경찰관이 들어오자 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강혜자입니다. 본인이 강혜자 씨 맞나요?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는 분이요? 네, 맞아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 장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걸린 영정이 신고자분 사진 맞나요? 네, 제 사진이에요.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찰관이 영정 사진과 애자를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같은 분이네요. 그럼 이 장례식을 누가 주관했나요?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경이요. 애자가 두 사람을 가리키자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있는 분의 장례식을 할 수 있나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것뿐이에요. 미리 준비요? 그럼 조문객들에게는 뭐라고 했나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부의금도 받았을 텐데. 수경이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부의금은 다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정말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실수? 이게 실수예요? 김 선생님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재산 이전 계약서에 보험금 청구서까지 준비한 게 실수라고요? 경찰관이 애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애자가 서류들을 경찰관에게 건네자 경찰관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네요. 문서 위조 혐의도 있고요. 위조가 아니에요. 어머니 동의하에. 민수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애자가 끊어버렸습니다. 언제 내가 동의했어? 나는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 경찰관이 민수와 수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조사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수경이 항변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사기죄 등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때 장례식장에 있던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조문할 수도 없었거든요. 원장님, 부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속은 거잖아요. 병원 직원들이 따지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장례식은 중단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받아야 합니다. 애자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갇혀 있던 것도 조사해 주세요. 강제로 격리시키고 외부 연락을 차단했어요. 알겠습니다. 병원 측에도 조사 나갈 예정입니다. 민수와 수경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애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애자 씨, 괜찮아요? 김 선생님이 애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와주지 않았다면. 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일단 장례식은 중단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장례식장 안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고 애자의 지인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민수와 수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해? 정말 미친 짓이네 같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병원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원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른 병원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의 의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피해자분부터 상세한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들도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여기 재산 이전 계약서와 보험금 청구서가 있어요. 애자가 서류들을 경찰관에게 건네자 경찰관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서명들은 언제 하신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서명한 적 없어요. 모두 위조된 거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명백한 위조 문서네요. 필적도 다르고 날짜도 조작된 흔적이 보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조문객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조까지 했다고? 이 정도면 계획적인 범죄 아니야? 병원 직원들은 더욱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이 존경하던 원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수경이 급하게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위해서라고요? 애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를 병원에 가둬놓고 세상과 단절시킨 게 나를 위해서야?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게 나를 위해서야? 애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정직함을 가르쳤던 자신이 정작 아들에게는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경에게 물었습니다. 보험금은 실제로 청구하셨나요? 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청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얼마나 청구하셨나요? 2억 원입니다. 이 말에 조문객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2억 원이라. 이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보험 사기죄, 문서 위조죄, 감금죄 등 여러 혐의가 성립됩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수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때 애자의 지인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애자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셨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이런 식으로 키우셨다니. 애자 씨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다른 이웃도 거들었어요. 애자 씨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시고 아이들 공부도 봐주시고 그런 분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김 선생님과 이웃들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분들이었고 어머니의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민수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체포 영장은 없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보험 사기, 문서 위조, 감금 등의 혐의로 말이죠. 잠깐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다 돌려드릴게요. 수경이 급하게 말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처벌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법은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민수에게 수갑이 채워지자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자를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애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조문객들도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터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수경이가 자꾸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어머니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도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코까지 훌쩍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밤늦게까지 과외하셔서 제 학비 대주시고,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시고, 민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애자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 대출금도 많고 수경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도 이런 짓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애자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전에 울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애자의 등은 곱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애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4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른 엄격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면서 나를 감금하고, 사랑한다면서 내 재산을 훔치려 하고, 사랑한다면서 나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 그게 사랑이야? 어머니, 나는 이제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 너는 내게 죽었어. 애자의 말에 민수는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늦었어. 너는 선택했고, 나도 선택하겠어. 애자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애자의 결단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애자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가시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수경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수경은 끝까지 자신들을 변호하려 했어요. 우린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수경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애자가 돌아서며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위험해서? 그래서 나를 죽은 걸로 만든 거야? 내 동의도 없이?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려고 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보다 나았잖아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게 하려고 했어요. 수경의 말에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네. 저런 사람이 며느리라니 애자 씨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 수경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우린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어머님 혼자 두는 것보다 나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경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변명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원장님을 믿고 따랐는데 부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원 직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애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애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애자야,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잘했어. 옳은 일을 한 거야. 고마워요, 선생님. 여러분이 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모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보험 사기,
문서 위조,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수경은 공범으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애자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피해자가 침몰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애자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개월 후 애자는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강해솔이요.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개명 절차가 끝나자 애자는 아니, 이제 해솔은 집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요. 부동산 중개사에게 말하며 해솔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함께 식사하던 부엌,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들 뿐이었어요. 집이 팔린 후 해솔은 바닷가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좋겠네요. 해솔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을 계약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넓었고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이사를 마치고 해솔은 마당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해솔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짠내가 나는 바닷바람이 폐 속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해솔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산 생선으로 조림을 만들고 마당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해솔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해솔은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이웃 할머니가 친근하게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조용히 살려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이 질문에 해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자식은 없어요. 혼자예요. 거짓말이었지만 해솔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자신에게 죽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편해요. 해솔의 대답에 할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해솔은 완전히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해솔은 마당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바다 위로 수평선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참 평화롭다. 해솔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와 수경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해솔은 잠시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왜 전화했어? 어머니, 저 출소했어요. 모범수로 일찍 나왔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해솔은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후였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강해솔이야. 강혜자는 죽었어. 어머니.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어. 혼자 살고 있어. 어머니,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해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해솔은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장례식은 정말로 마지막 날에만 하겠다. 해솔은 바다를 향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평온했어요. 파도 소리가 답하듯 출렁이며 밀려왔습니다. 해솔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비웠어요. 내일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해솔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해솔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바다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자신도 이 평화로운 일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화면이 고요한 파도 소리와 함께 서서히 암전되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